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금리 인하 깜빡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장애물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박사님? 예,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연준으로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법에 따라서 오로지 의회에만 보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보고 의무가 있는 기관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또 재계에서도 뉴욕 증시에서도 이번 의회 청문회 발언을 굉장히 주목을 해왔습니다. 첫날은 상원에서 그리고 밤사이에는 하원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자, 이 발언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금리 인하 쪽으로 마치 파월의 발언을 놓고 있으면 보면 우리 음악의 크레센토 일부 언론은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빠르게라는 뜻이죠. 금리 인하를 속도전을 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파월을 비둘기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워낙 금융 완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때는 왕 비둘기 또 대왕 비둘기 이런데 지금의 파월 발언은 슈퍼 대왕 비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새로 또 이름을 지어주셨군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하 곧 하겠다. 특히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2% 물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네. 연준은 오랫동안 물가 억제 목표 2%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2%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보다 높은 물가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사실상 별로 없는 것이죠.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면 2%에 도달했거나 또 2% 이하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네. 사실 이 2%를 금리 인하 억제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요. 한 2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전 세계가 사실상의 공통 목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물가를 제로가 아닌 2%로 잡느냐. 이 대목 굉장히 경제학계에서는 관심도 있고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네. 물가라는 것은 제로가 되면 결코 좋지 않다. 물가는 조금은 오르는 게 좋다라는 것이 경제학계의 컨센서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요. 만약에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기업은 원료를 사서 그것을 가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공 시간 동안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원자재는 비싸게 샀는데 그 원자재를 가공한 제품을 더 싸게 팔아야 되거나 똑같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안 생긴다. 따라서 물건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흔히 우리는 디플레 함정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필요악이다. 그것을 2%로 이래 보아왔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 안 돼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억제 목표인 2%를 아예 안 지키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각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경제학의 필립스 이론에 따르면요, 고용과 물가가 서로 역의 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가 좀 오르면 고용도 좋아지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고용도 좀 나빠지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물가 2%를 의식하다 보니까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고용이 침체해서 경기의 악화 조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조짐이 온다면 물가 2% 목표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데 상당히 비둘기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의원들이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했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금리 인하 쪽으로 자꾸 깜빡이를 켜는 것은 대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 거꾸로 얘기하면 바이든 대통령 좀 도와주려고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나는 정치를 모른다. 정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다. 오로지 경제 지표만을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거꾸로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더라도 금리 인하할 상황이 되면 거시경제지표상 금리 인하할 상황이 되면 닥치고 금리 인하하겠다는 네. 강경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국은행도 오늘 금통위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나 제롬 파월의 연준이 이번에 당장의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깜빡이는 켜고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곧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하면서도 아직도 거시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 쪽에 완전히 다다르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또 동시에 발언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거의 다 왔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깜빡이 켜고 지금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CPI 물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 있으려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나오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중요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밤 또 잠 못 이루는 나이트가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9시 반, 그러니까 미국 현지 동부 시간, 연준은 워싱턴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시각으로 아침 8시 반에 미국이 CPI, 미국 노동부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미국 관점에서 볼 때는 연준에서는 PCE가 기준 통화정책의 기준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CPI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소비자 물가나 PCE 물가가 같은 통계를 가지고 만드는 뭐 대상 그 물가 지수를 만들 때 포괄하는 대상 방식이 살짝 다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으면 PCE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블룸버그가 집계한 뉴욕 증시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상치를 평균해서 집계를 해보면요. 헤드라인 물가라는 것은 액면 그대로 뭐 있는 물가 다 포함한 겁니다. 이게 3.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심한 식품이나 또 국제 유가 같은 것을 뺀 코어 물가, 핵심 근원 물가는 3.4%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근원 물가가 통화 정책의 더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근원 물가 3.4라는 것은 아무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 목표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3.4라는 숫자, 이 상태에서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게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거나 또는 지난달보다도 조금 떨어져서 3% 벽을 깨는 수준까지 가면 뭐 그때는 한번 시장에서 큰 발작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직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하는 대로 아직도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가야 될 지표가 몇 개 더 있다 한 그 중에 물가도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JP 모간,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 은행이죠. JP 모간에서는 이번에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예상대로 물가가 안정 하향 추세를 보이면 폭발 장세는 계속 뉴욕 증시, S&P 등이 계속 크게 오르겠지만 만약에 그 예상보다도 덜 떨어진다든지 네. 하면 오히려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운명의 CPI, 밥 못 이루는 CPI 발표다라는 얘기가 뉴욕 증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엔화의 불륜. 일본에서 이번 달부터 새로운 인물들의 초상화가 들어간 신권이 유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다시피 만엔권의 지금 인물이 일제 강점기에 우리 경제 수탈에 앞장섰던 인물이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인물이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논란입니다. 불륜 이력 때문인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본에서 액면 가치가 가장 높은 단위의 화폐가 1만 엔권입니다. 1만 엔이면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한 8만 5천 원 정도? 뭐 통상 1대 10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10만 원권, 우리나라는 5만 원권이 최고 화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5만 원권보다도 더 비싼 화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년마다 새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 지난주에부터 새 화폐 1만 원권, 5천 원권, 그리고 1000엔권 다 이래 발행이 됐어요. 자, 이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화폐에 들어가는 인물은 그 나라의 어떤 가치, 그 나라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돈이란 게 맨날 만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싫어도 돈을 화폐 인물이 기분 나쁘다고 버릴 수도 없는 뭐 그런 화폐의 독특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 돈에 들어가 있는 화폐를 보라. 그런데 우리나라 화폐를 보면 신사임당 또 이율곡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신사임당 이율곡 이런 분들이 덕수 이씨 전부 한국은행 지금 이창용 총재 선조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직계 선조들입니다. 직계. 뭐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하는 총재가 됐다라는 이런 세간의 얘기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거기 나오는 보면 대부분 도덕군자, 학문의 앞선 분, 또 이순신 장군 나라를 지킨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에 지금 시부사와라는 분, 저분은 일본 자본주의의 선구자, 원래 관료 생활을 하다가 해외 유학을 가서 눈을 뜨고 일본의 국제화, 경제 국제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좀 문제인데 요즘 일본에서는요. 결혼식장에서 저 시부사와가 들어가 있는 1만 엔권, 1만 엔권을 결혼 축의금으로 냈다가 얼굴이 서로 붉어지는 이런 상황. 그래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분이 또 불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가 있는데 첩도 아니고 부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옆방에 데리고 살았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강큰 남자의 대명사다라고 허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불륜녀들을 데려와서 한 집에 동거를 시킨다. 자, 그래서
결혼 축의금으로 이거를 주면 그 집안을 저주해서 불륜의 가정이 되고 이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일만행권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보다도 훨씬 우리나라에 끼친 폐악은 훨씬 더 큽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자존심을 상처를 줬다 이렇게 일부 보도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자존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제도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902년 3년에 일본 제1은행이라는 데를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유통되는 통화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제1은행권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기존 자금을 다 흡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폐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바로 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한국의 자본주의 강탈의 상징인 인물 화폐가 한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또 유통되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한국에 이런 짓을 한 시부가와라는 분이 일본 내에서도 결국 가정 파괴범으로 지금 몰려 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의 도덕성은 과연 뭐냐? 일본에 지향하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얘기 그런 언론의 지금 질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K-배터리 역성장. 자, 국내 이슈 좀 짚어볼까요?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올해 연간 매출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박사님? 전기차 시대가 되면 배터리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이익은 못 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매출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냐? 아닙니다. 중국 배터리 회사들은 매출액이 성큼성큼 뛰고 있거든요. 한국만 지금 떨어진다? 여기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물론 근본적으로 캐즘이라는 그런 어떤 배터리 캐즘이라는 세계적인 현상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 중국이 가격 인하 정책을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데 따른데 여기에 이제 휘말리고 있다 이런데 지금 가격이 그동안에 한국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뭐 니켈, 망간 등 중국보다는 훨씬 고성능의 고가의 배터리를 만들어 왔고 그걸 자랑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저가의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면서 거기서 성능을 높여버린 겁니다. 가격도 낮고 성능이 좋아졌다. 그런 면에서 결국은 한국 배터리가 이렇게 휘청하게 된 것은 캐즘 요인도 있지만은 네. 기술 개발 좀 등한히 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광물 의존도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배터리는 광물로 만드는 것인데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 땅에 나서는 광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 바깥에 있는 광물 지금 광산지분 확보 비율을 보면 중국이 407일 때 한국은 15입니다. 일본보다 지금 적어요. 그런 면에서 미래의 동력이라는 K-배터리 분전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빨간불이 켜졌군요. 자, 지금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LG 인도 참사. 자, LG화학 최고 경영진들이 최근 인도 남부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4년 전에 발생한 이 가스 누출 사고 지역을 방문해서 이쪽에 지원을 약속하고 또 사과를 다시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왜 4년 만에 다시 갔을까요, 박사님? 예, LG 하면 흔히 인화의 기업, 책임 경영의 기업으로 해서 정평이 높죠. 자, 4년 전에 인도에서 LG화학 가스 누출 사고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데 네. 뭐 그것을 잊지 않고 LG의 경영진들이 최고의 경영진들이 총출동해서 인도를 찾았다. 그리고 200억을 내놓고 현지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겠다. 참 아름다운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의 보도라든지 일각에서의 비판 세력을 보면요. 거꾸로 4년이 지났는데 이제 처음 찾아갔다. 네. 그동안에 4년 동안
아무런 대책,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지에서 재판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배상금도 지급이 전혀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런 면에서 뭐 이번에 신학철 부회장의 인도 방문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자, LG의 최대 강점은 인화의 LG, 어떤 책임의 LG 그런 면에서 이번이 어떤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성화되는 LG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의 LG, 한국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큰 도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리 인하 깜빡이, CPI 물가, 엔화의 불륜, 그리고 K배터리 역성장, LG 인도 참사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